자, 봅시다. 자, 루이스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루이스 구조는 매우 고전 화학적이죠. 이게 화학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화학만의 고유한 이론이 사실 별로 없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많은 화학적인 논의는 수학, 그 다음에 물리, 생물 이런 데서 이제 사실은 연구된 것들이 화학에서 이제 많이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화학 고유한 것이 뭐가 있지를 고민을 해도 사실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거 하나는 매우 화학의 고유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루이스 구조는 물리학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완전 반물리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그 기본 토대가 다 틀려 있는 논리들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루이스 구조를 통하면 어떤 분자의 구조나 양자역학적인 성질까지도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다 틀린 내용인데 이게 화학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아주 묘한 그 화학에서 사용하는 아주 고유한 논리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여러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 잘 보시면 A란 애가 있고 B란 애가 있는데 뭐 특별한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A가 됐건 뭐 아니면 요 B가 됐건 그냥 임의의 원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임의의 원소들이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공유결합이 나타났는데 짝대기를 한 번 그릴 때도 있고 두 번 그릴 때도 있고 세 번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하죠. 사중결합 있나요? 사중결합 있나요? 있어요. 알겠죠?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그 5주기, 6주기 원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화학적인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5주기, 6주기 이런 데 가면은 사중결합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분야는 화학에서 아주 그쪽을 전공하는 몇몇 사람들만 다루는 거라 사중결합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중결합이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뭐냐면 d 오비탈 간의 파이 결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화학 내에서는 삼중 결합까지만 보통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뽀르보르보르바 짜잔 이런 말을 쓰죠. 저런 표현을 쓰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시거마. 시거마라고 있고요. 그 다음 짝대기가 두 개면 하나는 시거마가 맞는데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파이라고 부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인데 이중 결합은 하나를 시그마, 하나를 파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은 동일한 두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결합이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이때 뭐 참고로 알아두실 건 뭐 뒤에서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파이 결합은 보통 약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시그마에 비해서. 근데 파이 중에서도 드립다 강한 놈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파이 결합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파이 결합은 보통은 시그마 결합보다 약하다. 그래서 이중 결합은 동일한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 다른 두 결합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삼중결합이 되면 이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것은 시그마 결합이고요.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건 파이 결합입니다. 그래서 삼중결합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바로 시그마 결합 1개에 파이 결합이 2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을 어떤 걸 시그마, 어떤 걸 파이라고 하느냐는 기하학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그마와 파이라는 표현은 원래 화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수학에서 기하학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말 중에 시그마와 파이라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래는 그룹 티오리라고 하는데 그 그룹 티오리라고 하는 선형 대수에서 기하학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하학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 그걸 화학에 적용을 해서 그 표현을 따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파이의 구분을 알려면 기하학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서 혼성 오비탈 일어날 때 이 기하학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선은 지금에서의 논의는 시그마, 시그마 파이, 시그마 하나 파이 둘 요 정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5.4 5.4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5.4 자, 5.4는 뭐냐면 formal charge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formal charge. 자,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형식 전하. 형식 전하. 자, 형식 전하. 뭐냐면은 완성된 루이스 구조. 거기서 각 원자들에 정해줍니다. 뭐를? 전하 개념을.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근데 뭐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쓸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뭐 형식전화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자, 뭐 가장 기본적인 룰 중에 그 뭐 어떤 걸 쓰면 됩니까? 결합 전자는 양쪽 원자가 어떻게 하죠? 동일하게 나누어 갔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형식전화 개념입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뭐 워낙 여러분들 이쪽 경험 많으니까 뭐 간단한 거 몇 개만 뭐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산소 형식전화 얼마? 산소 형식전화 얼마? 산소 형식전화 얼마? 0, 수소 형식전화 얼마? 0. 저 알죠? 이거 안 해봐도 되죠? 이 정도는 알죠? 아, 진짜, 예. 형식전은 000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얘 이름은 일산화탄소. 알겠죠? 일산화탄소. 자, 여기서 이 탄소 형식전 얼마?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산소 형식전 얼마? 1 플러스. 알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막 그 분자들마다 형식전을 막 천지백가리로 다 정할 수 있죠. 우리 정해진 개념인데 이 형식 전화를 이렇게 정하는 뭔가 편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쓸데없는 건 아니고 왜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만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뭘 갖다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형식 전화를 정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0이 아닌 형식 전화.
이거는 특별한 반응성을 보입니다. 0이 아닌 형식 전환은 매우 특별한 반응성이 나타납니다. 좋아, 아주 특별한 반응성이 나타납니다. 자,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얘를 막 들자면 얘가 막 뭐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 자, 수소는 원래 최고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인데 만약에 이 하나의 전자를 없앴어. 그럼 형식 전화가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얘는 반응성이 없어요? 반응성이 엄청나요? 엄청나죠? 이런 화학종을 뭐라고 해요? 강산이라고 하죠. H 플러스가 바로 강산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소가 있는데 수소의 원래 최고각 전자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 형식 전환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떤 반응성을 보이게 해요? 얘는 강염기입니다. 그것도 초강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원소에 이런 식의 0이 아닌 형식 전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강력한 반응성을 보통 의미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OH 자, 이렇게 루이스 구조가 그려진다. 아니, 주용? 그 우클라 대학 다니면서 좀 자야 되겠어요. 지금 주용이 가슴팍에 우클라라고 돼 있잖아. 우클라. 말이야. 그 주용이 자고 말이야. 아직 안 잤어요? 근데 방금 자려고 하는 거 봤는데. 저기 주용이 우클라 대학은 언제 가봤어요? 써 있잖아. 가슴팍에 우클라. 무슨 말 알겠어요? 우클라, 알겠죠? 우클라. 그게 이제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뭐 캘리포 줄임말이야?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뭐지? LA 캘리포니아 LA인가 맞죠 뭐 그 줄임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봐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우드 이거 뭐라고 줄였어? 이렇게 줄여 쓰거든. 읽을 때 SH라고 읽어, 쉬라고 읽어. 이거 쉬라고 읽거든? 그럼 그것도 우클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거는 쉰데 그거는 UCL에 이상하잖아. 미국 애들 되게 이상해요. 사실은 미국 애들은 이랬다 저랬다 막 논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 애들처럼 논리 없는 애들이 네. 하여튼 그래요. 여하튼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교육제도 좋아요 나빠요? 미국 교육제도 좋아요 나빠요? 왜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은 왜 미국 유학 가면 와 이러잖아요. 미국 교육제도 좋아요 나빠요? 미국 교육제도 개쓰레기예요. 미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환상 가지시면 안 돼. 미국 교육제도는 개쓰레기. 미국에서 교육받잖아요. 바보 병신돼요. 바보 병신. 근데 왜 미국은 강대국이죠? 바로 비자 정책 때문에 그래요. 비자 정책이 뭐예요? 미국 교육 체계로는 올바른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교육받잖아요. 바보 병신 쪼다돼요. 알겠죠? 근데 왜 미국은 강대국이에요? 바로 비자 정책을 통해서 전 지구의 천재들을 빨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이민 잔거 아세요? 네, 일론 머스크가 자기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천재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천재가 있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이 걔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을 빨아들여서 잘만 하면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육 내에서 키워진 병신 같은 애들은 병신같이 크고 미국을 실제로 발전시키는 애들은 누구다? 미국을 실제로 발전시키는 외국인들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달러를 어떻게 만들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달러를 어떻게 생산해요? 대한민국에서 달러 찍어내면 미국에서 폭격해요. 대한민국에서 달러 어떻게 생산하냐고요.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버는 방법. 바로 수출이죠. 열심히 만들어서 현대자동차도 만들고 갤럭시 폰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도체도 만들고 해서 수출해서 달러를 버는 거죠. 자, 매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죠. 그럼 미국은 달러를 어떻게 생산하게? 그냥 찍어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만약에 생각해봐요. 미국이 지금 전화기가 필요해. 그럼 미국도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해서 전화기를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게 전화기를 사냐면 전화기가 필요해. 그럼 저기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저 달러 좀 찍어주세요. 거기서 막 인쇄기를 돌려. 달러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들고 우리나라나 일본 뭐 유럽 이런 데 가서 전화기를 사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라고요? 아니, 그게 그냥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올바른 삶이에요? 좀 이상한 삶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야 좋은 걸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랑 바꿔. 이거 하고 그냥 저기 필요해. 종이에다가 1,000만 원 써가지고 야 내가 나중에 돈 줄 테니까 네가 이거 그거 줘. 아 부러운 삶이라고요? 네. 저 사람들이 네. 제가 사인을 한 종이를 바라고 있고 네.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라고 있으니까 어. 충분히 교환이 가능하다. 좋아요. 그럼 잘 봅시다. 그럼 이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냥 종이를 여기서 막 인쇄해서 종이를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럼 저기서 물건을 막 사면 종이가 여기 쫙 쌓이겠죠. 쫙 쌓이겠죠.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방금은 이제 이 종이가 여기서 찍어낸 종이가 매력적인 상품이다라고 누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매력적인 상품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빚이에요? 빚이죠. 그건 상품이 아니에요. 빚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이 여기 쫙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종이를 들고 야 저기 미국에서 뭔가를 또 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아니면 음악 같은 거 제이지나 비욘세의 음악이나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아바타 같은 영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 돈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바꾸는 순간 여기서 종이를 써서 줬던 사람 입장에서는 종이만 써서 줬던 사람 입장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가치가 없잖아. 나는 언제나 이걸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종이를 들고 와서 나의 상품을 달래. 그럼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미국의 경제정책이에요. 그럼 그때 미국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존나 뚜깝합니다. 존나 뚜깝해가지고 그 종이를 그냥 들고 옵니다. 종이를 들고 와서 미국에 가져와서 소각해서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를 회수해서 불태워버리는 일을 가장 하는 게 그게 연방준비은행이에요. 자, 지금 얘기 들으니까 되게 정상적인 경제예요. 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그 전쟁 일으켜서 뚜까 맞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게 뭐예요?
IMF요. IMF가 바로 우리나라에 쌓여있던 달러를 미국이 빼내가기 위한 일종의 전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물론 총알이 날아다닌 전쟁은 아니고 무역 전쟁이긴 하지만. 근데 필요하면 미국은 진짜로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해요. 진짜로 그 달러를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뭐 IT, 뭐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라에서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이 똑똑한 애가 온다고 할 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미국처럼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의 그 똑똑한 애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발전하는 거지 미국의 교육 체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교육 체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일 뿐이에요. 미국은 미국 사람들을 그 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겠다라는 별 의지가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버드 유학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유학 갈 수 있어요? 네, 유학 갈 수 있어요. 얼마만 있으면? 1년에 2억 정도 될 수 있으면 1년에 2억을 4년 정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하버드 유학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사립대는 공부 1도 못해도 돈 내면 무조건 입학이 가능해요. 미국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뭐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돈만 내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한국에서 이런 치열한 입시를 견디는 것 어디가 더 힘들게요? 여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돈 싸들고 미국 가면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다고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애들이냐면 제일 경계할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미국에서 명문대 학부 졸업한 애들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명문대 학부 졸업한 애들. 거기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서 한 10억 정도 내고 졸업장만 따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해외 천재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학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대학원. 그래서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때 미국이 석사 박사 때부터는 100% 장학금이 나와요. 장학금이 나오면서 미국이 돈을 써서 걔네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비자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버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에 어떤 과정을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버드를 나왔는데 그냥 학부만 나왔다. 존나게 위험한 새끼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뭐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게 왜 기러기 아빠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애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보내가지고 아빠 여기서 개같이 이래가지고 막 보내고 뭐 엄마하고 막 애들만 가서 엄마 거기서 막 바람나고 막 그런 얘기 알죠? 그런 거 알죠? 걔들이 공부 제대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미국의 교육제도라고 하는 게 쓰레기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교육받으면 실력이 올라가느냐? NO! 그냥 혼자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건 1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클라라고 할 걸 UCL이라고 하라고 막 이상하게 억지 부리는 거잖아. 갑자기 우클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퀄리티는 하버드, MIT 학부 나온 애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과학고 입시까지를 견뎠잖아요. 여러분들의 퀄리티는 하버드, 스탠퍼드 이런 데 학부 나온 애보다 여러분들 퀄리티가 더 높아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이제 이 수준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요거는 여러분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단련을 해서 대학원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하튼 여러분들 그 뭐 해외에서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그런 애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새끼 존나 집 부자여가지고 막 뭐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재용이 하버드 MBA가 있거든요. 이재용 알죠? 이재용. 네. 이재용 하버드 MBA 어떻게 딴 줄 아세요? 하버드 MBA는 학부 과정이에요, 석사 과정이에요? 석사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재용도 석사를 하버드에서 땄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가? MBA는 경영대 석사 과정이거든요. MBA 경영대 석사 과정이에요. 그럼 이재용도 경영대 석사를 나왔으니까 능력이 있나? 그 삼성에 정현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현호 아는 사람. 바로 삼성전자 회장이에요.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연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연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얘를 픽했어. 얘를 픽해가지고는 삼성에서 어떻게 했게? 얘를 삼성이 돈을 써서 하버드를 보내줬어. 그래서 얘가 삼성에 가서 얘가 삼성에서 픽이 돼가지고는 하버드 가서 석사도 하고 MBA를 한 거야. 경영대를 졸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가 진짜로 지 실력으로 MBA를 땄어. 연대에서 똑똑한 애니까 하버드 가도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버드에서 MBA를 땄어.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 이재용을 하버드로 보내. 이재용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돈 쳐바르면 하버드는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돈 쳐발라가지고 이재용을 하버드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용을 정윤호랑 같이 살게 해. 그 다음 어떻게? 얘가 MBA를 거쳤잖아. 뭐 할지 다 알겠지. 그러면 MBA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 공부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얘가 대신해줘. 과제 대신 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재용은 MBA 석사를 땄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래서 이 정현호는 그 공을 인정받아 삼성 전략기획실 실장을 겸임을 하다가 최근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올라가고 나서 얘가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니, 얘가 할 줄 아는 건 위에 자기 머슴 역할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봐. 얘는 그냥 자기 위에 있는 그 뭐냐면 요 삼성 패밀리의 그 뭐냐면 비위나 맞추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경영하겠어? 똑똑하고 버려지겠네요. 아니, MBA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주인께서 오셔가지고 그 밑에 비 맞춰가지고 숙제 대신해주고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뭐 PN 접합, 반도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쿠퍼페어 이런 식의 물리학 전문 용어 이런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리가 없지. 그런 애가 이재용 눈에 들어서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삼성전자 이때 어떻게 정현호 부회장일 때 폭락했어요. 폭락. 그래갖고 지금 잘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누가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땄다. 이거에 대해서 조심하게 봐야 돼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런 애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정직하고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네. 자, anyway. 요거! 형식전환. -1. 얘 속성은? 강연기. 알겠죠? 그래서 0이 아닌 형식전화가 나타나는 경우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 심각한 반응성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1. 보통 안정한 분자. 자, 그러면 안정한이란 말은 뭐가 자꾸 변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 안 변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안 변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반응성이 뭐한? 반응성이 작은. 알겠죠? 그래서 안정한 분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부 원자들의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죠? 보통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0이 아닌 형식 전화에서 특별한 반응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형식 전화가 0이 되면 그건 반응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2O 같은 분자들은 형식 전화가 다 뭐예요? 000이죠? 그러면 여기 언급된 것들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반응성이 별로 없어요? 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반응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H2O는 우리 지구에 별로 없어요. 지구에 뭐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천지백가리로 많죠. 뭐 하니까? 안정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크기가 2 이상인 형식 전하를 갖는 물질, 그런 것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플러스 쪽이 되건 마이너스 쪽이 되건 형식 전하가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건 그래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0이 아닌 형식 전하가 큰 반응성을 나타내니까 크기가 2가 되고 3이 되면 그건 극강의 반응성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럼 반응성이 너무너무 큰 거는 가만히 있겠어요? 막 반응해서 다른 걸로 바뀌겠어요? 바뀔 테니까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형식 전하가 2가 넘어간다. 그런 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형식 전하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3. 루이스 구조에서 각 원자의 전하 분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을 간단하게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하란 말이 나오죠. 전하 영어로 charge. 그러면 루이스 구조상 어떤 원자에서 전하는 무엇과 무엇으로 보통 구성됩니까? 어떤 원자의 전하는 무엇과 무엇으로 보통 구성됩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보통 구성됩니까? 전하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렇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전하는 보통 원자 핵 전하와 전자 밀도로 구성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전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핵전하는 항상 플러스예요?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플러스고요. 전자 밀도는 항상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전하 분포가, 자 보세요. 전하 분포가 만약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뜻은 이 경우 원자 핵전하에 비해서 뭐가 더 커졌다? 전자 밀도가 더 커졌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 형식 전하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뭐 역으로 형식 전하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뭐 보세요. 이 플러스 보이세요?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같은 데서는 플러스잖아. 그럼 이 경우는 이 산소의 원자 핵 전하와 전자 밀도 중 이 전자 밀도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자 밀도가 작아졌다.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형식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원자의 전하 분포를 뜻한다.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루시 뭐 그래? 뭐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 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형식 전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너무 힘드네요. 그 다음 5.4 있지. 그 다음 5.5 제목만 쓸게요. 산화수. 산화수 영어로?
옥시데이션 넘버. 요 옥시데이션 넘버 얘가 요 형식 전화와 상호 보완적 개념입니다. 알겠죠? 서로 상보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루이스 구조상에서 형식 전화와 이 산화수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구조적이거나 반응성의 특징들을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화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뭐 기존 알고 있는 그 산화수 그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여러분들이 짚어가지 못했던 내용들을 내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일 또 몇 시죠? 2시 반에서 몇 시까지? 8시까지 내일 수업이 있겠습니다. 그죠? 왜요? 벌써 힘들어가지고. 아, 벌써 힘들다고요? 그래서 내일 2시 반에 와주시기 바래요. 왜 서로 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컨셉이야. 그래. 그래. 예술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예술 내일 2시 반에 있어야겠죠? 당신 이름 뭐더라? 재우? 내일 2시 반에 있어야겠죠? 2시 반에 뭐 다른 거 있어요?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아니 재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루시도 이렇게. 오늘 처음 왔으니까 루시야.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그쵸. 해야지. 이게 루틴입니다. 루틴을 항상 해야죠. 항상 하면 되게. 그럼요.